예, 이제 PPT 내용을 이제 대략 보시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투자가 됐나 한국 직접 투자를 좀 한번 누계를 내보니까 지난 10년간 약 한 14억 불 정도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약 96개국, 캄보디아가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약 9개국이 협정을 맺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내용을 이제 전체 제목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협정의 제목이. 거기에서 이제 협정 체결의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PPT가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협정 체결의 목적인 과세권 경합의 조정, 그다음에 경제 교류의 촉진, 그리고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과세 협정과 그 협정과 자국법은 이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나와 있듯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데요. 이 협정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수정헌법 제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 조세는 한국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 세목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세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종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총 6가지 세목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원천세, 그리고 최저한세, 배당지급법인 추가 이윤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소득세, 임금소득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넘어가서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원래 진행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시행이 2년 미루어져서 내년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법을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나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법을 읽으시기에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만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거주자 규정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상대국 타방 체약국,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용어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해당 세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세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고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지 관할이냐, 아니면 원천지 관할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지 관할에 대해서는 그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요. 원천지 관할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자연인과 법인, 내추럴 펄슨과 리걸 펄슨, 이렇게 그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퍼머넌트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해서 고정사업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권이 달라지고 과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9개월 초과, 6개월 초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건설 현장이나 건설 조립 설치 공사, 감리 뭐 이러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9개월을 초과해서 이곳에서 연속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고요. 천연자원 탐사 개발, 그 지하자원 탐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원칙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이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됨에 실질적이고 정규적이고 계속적이고 통상적인 사업 활동에 한해서 분류되는 고정사업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 기술 용역에 대한 우리가 각종 이제 영상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노하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용료 또는 기술 용역의 분류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관련되는 각종 세제 또는 관련 규정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이전 가격 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주제하고 주제 메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제가 PPT에 해놓고 이 이전 가격 세제만 해도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캄보디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중히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자본세제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 기업이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운영하는 총 자산 중에서 자본이 과소하게 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차입을 해서 그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산은 한 100만 불인데 자본금이 한 5천 불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부채가 실질적으로는 자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 공제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가 과소자본 세제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트리티 쇼핑은 이제 조약 쇼핑, 우리가 텍스 헤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조세 회피를 위해서 조세 텍스 헤븐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우회 투자의 경우는 각각 국가에서 조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납부한 세액은 한국 세법에 의해서도 또는 캄보디아 세법에 의해서도 그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작하셔서 이걸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개인에게만 부여됐던 것들이 지금은 내국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원, 직원 이런 분들이 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기준 금액은 어느 달 하루라도 월말에 5억 원까지 잔고가 있을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목별 내용을 이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중요한 건 한 4가지 세목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고정사업장 분류에 있어서 제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정사업장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건설 현장일 것입니다. 건설 현장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9개월 초과하는 그러한 사업장인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고요. 그 유형에는 관리장소, 지점사무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관계는 이제 PE에 이르는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지국, 소득이 발생한 지역, 즉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득의 경우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부터 유발되는 사업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임대를 해줘서 획득하는 소득이라든지 토사 채취권이라든지 뭐 토속 채취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사업 이윤이라는 것은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 종료가 되고요.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국내 과세를 합니다. 이건 이제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국내에 자회사로 설립되어 있는 고정 사업장의 경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캄보디아에 한국에서 자회사를 세웠는데 그 자회사가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합산 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 운수 부분입니다. 국제 운수 부분은 그동안 굉장한 부담과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적 항공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항공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항공사들의 경우는 거주지국, 즉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국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서 모든 이윤세에 대해서 사업 이윤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캄보디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박 해운회사의 경우는 50%를 과세하고 그다음에 거주지국에서 50%를 과세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승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승무원은 전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 기업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자본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해서요. 임원을 파견하였거나 또는 독점적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기업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도하게 비용을 지불을 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전 가격 과세하고 관련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가 인정 범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을 해서 배당이 발생을 했는데 한국으로 보내려면 10%의 배당세를 14%의 배당세를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거주자에게는 배당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여기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즉 캄보디아 법인이 이쪽 캄보디아 법인에 투자한 건 거주자로 분류하고 캄보디아의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는 개인이 캄보디아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돼서 배당세가 없지만은 한국에서 이쪽으로 FDI로 했을 경우에 해외 직접 투자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14% 원천 징수하던 세율을 10%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제한 세율이 10%입니다.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QIP 기업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받죠. 그런데 그 경우 배당을 하려면 20%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이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그 비거주자는 14%인데 1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금융기관이 이제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국가가 그 지분의 전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특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앙은행과 지방지점 그리고 지방개발은행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된 법정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14%가 되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범위는 담보 유무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채, 공채, 회사채에 부과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민간 부분은 10%, 정부 및 공공 부분은 면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허용된 범위가 넘어서는 또는 과소지급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기술 용역에 대한 수수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잘 들여다 보셔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절세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이제 양쪽에 과세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10%만 여기서 원천 징수하고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 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상표권이라든지 또는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특히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본사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사업을 이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절세 방법이 이곳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 이것은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에 부속된 그러한 그 동산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 양도에 관련한 세액은 전부 거주지국 여기 원천지국에서 납세를 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및 사업용 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캄보디아에서 양도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거주지국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운행하던 항공기가 있는데 거주지국이 한국인 경우에 이것을 판매를 했다 또는 항공기와 관련된 그 안에 부속된 동산을 판매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한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도소득 전체 가치의 50% 초과의 가치를 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이 50% 자산을 회사를 양수도 M&A 할 경우에 주식을 양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양수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엔 주식거래세가 증권거래세가 0.1%입니다. 순자본금액의 0.1% 또는 액면가의 0.1%를 증권거래세로 내는데 이전 거래세는 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산이 100만 불인데 부동산 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0.1%의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전 거래세 즉 4%를 트랜스퍼 텍스를 부과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수자, 매도자 같이 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지국 납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180일 이내 캄보디아에 근무하지 않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고요. 180 이상을 수행국에서 체제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즉 고정사업장이 있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용역 수행지국에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보수의 경우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율의 차이가 있겠죠. 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20%를 과세를 하고요.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0%에서 20% 과표에 따라서 누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능인 및 체육인이 있는데요. 체육인들 뭐 축구 선수가 여기 프로리그에 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음악가들이 활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예능인이라든지 체육인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할 경우에 본인이 수령하던 타인이 수령하던 전부 캄보디아 즉 원천지국에서 활동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한국 정부나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후원기금이나 도네이션 형태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이 아니라 그 지원하는 국가, 즉 거주지국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은 지급지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용역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급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면세되는 부분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송금되는 모든 비용은 면세되고 있고요. 지금도 면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나 교사가 캄보디아에서 강의를 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면제를 해주고 3년 차부터 원천 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의 소득의 경우, 이제 그 밖의 소득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이제 나열된 것 이외의 소득, 뭐 카지노에서 상금을 받았다든지, 뭐 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든지, 보험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고종사업장에서 발생해서 고종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업 이윤으로 환산돼서 소득세가 고종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이중과세의 경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캄보디아의 경우도 세액 공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 다 기억 못하죠. 그렇게 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참조하시는데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국제 운수 부분, 항공이나 선박에 관한 부 여기 선박 회사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당 소득이 10%다. 이자 소득이 제한 수혜율이 10%다. 그다음에 각종 로열티라든지 사용료 이러한 기타 원천 징수가 10%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거주지 과세한다. 그 세목은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다가 이 규정을 찾아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협정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양국이 정보를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반드시 양쪽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해야 되고요. 또한 납세자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GDT에 이러이러한 납세자에 대해서 납세 정보를 주시오 요구를 하면은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구하는 정보 중에 이러이러한 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은 수집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캄보디아 역시 한국에 요구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서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는 금융정보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신 이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지 증명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거래하고 계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금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제출이 돼야지 혜택을 받는 거지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혜택이 있어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QIP 기업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때 CDC로부터 캄보디아 투자개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허가된 범위 내에서 면세를 받듯이 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일단은 질의응답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 국내 보유한 브랜드 관련하여 캄보디아 제품을 수출하여
즉 이것은 이제 캄보디아에 수출했을 때 이제 그 브랜드에 관한 홍보 및 판매, 그 로열티 부분인데, 로열티 부분 원천 과세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 10%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14%인데 10%만 납부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 4% 절감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신공영 노 지사장님 그 음소거 해제 저희가 일단은 권한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 대표님. 한신공영의 노태엽 부사입니다. 그 이전 가격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 중인 자이카 그 재원 관련 공사에 선수금 10%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에서 여기 지사로 자금을 좀 그 캐시 인젝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이전 가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대여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 자본금 대비 그 대여 금액이 막대할 경우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좀 제한을 한다는 취지로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지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지점의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경우에 보유한 자산에 비해서 자본이 과소한 경우에는 이자 공제를 제한하는 경우고요. 지금 이제 지점의 경우는 이제 본점과 연계돼 있는 그러한 그 자금 운영이나 실적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브랜치 텍스가 없는데 브랜치 텍스가 이제 있는 지역 국가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냥 소득세에서 인컴 텍스에서 전부 포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데, 다만 이자를 지급해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14%, 10%로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히림건축 저희 한 지사장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음소거 해제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히린건축 한정혁 지사장입니다. 네, 저기 양성무 SM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배당세나 비거주자 이자, 기술 영역에 대한 수수료가 14%에서 10%로 인하된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 같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그 연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올해는 무조건 14% 계속 적용받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올해 지금 내는 것들도 혹시 소급이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과세 혜택은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그래서 소득은 발생분부터 원천은 원천세액의 과표가 발생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부터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 오늘 설명하신 이 모든 상황들은 예.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사업 소득이 알겠습니다.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결산을 내년도에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우리 뭐 규정에 보면 영년 뭐 다음 1월 1일 이렇게 했는데 그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연도 기준 또는 발생일 기준, 그것은 전부 내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질문은 이메일로 주시거나 해도 되고요.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녹화 영상은 저희 대사관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